엄마는 평생을 시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세 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허리 굽혀 좌판을 펴고 김밥을 마시고 순대를 썰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손은 늘 붓고 갈라져 있었지만 누구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성실한 분이라고 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늘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진짜 없다. 기대하지 마라. 큰아들과 둘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관심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뵙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마저도 두어 시간 앉아 눈치만 보다가 서둘러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달랐습니다. 시장 끝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한 국밥을 사들고 찾아와 엄마 밥은 드셨어요?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막내가 돌아가고 나면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 막내가 엄마 진짜 챙기더라. 시간은 흐르고 엄마의 몸은 더 이상 시장의 추위를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은 자주 부었고 손목은 젓가락도 쥐기 어려울 만큼 아파졌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진료비가 아깝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죠. 막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 하면 괜찮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나 사다 붙이면 돼. 하고 돌아 누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길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엄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 그리고 심장 기능 저하를 이유로 입원을 권했습니다. 입원 초기엔 큰아들과 둘째도 잠시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걱정보다 현실적인 말들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입원비는 누가 낼 거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 너머 회색 하늘만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막내만이 식사를 챙기고 이불을 여며들이며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병실 안은 적막했지만 그 속에서 엄마의 손은 어느 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불 꺼진 병실에서 가만히 눈을 감은 채 혼잣말처럼 속삭이셨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을까? 엄마가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의료진은 보호자들을 불러 상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의사는 장기 회복이 어렵고 장기 치료나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얀 상담실 책상 위에는 진료 기록과 예상 비용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류를 흘끗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둘째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막내만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엄마가 들을까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서 대출 상환과 아이들 학원비로 버겁다며 요양병원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맞장구를 치며 간병인을 쓰는 것도 힘들고 자신도 살림이 빠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막내는 집으로 모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막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비용 문제도 함께 떠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지만 상담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고 낮은 목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은 없었지만 귀는 분명히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말을 줄이고 창 쪽으로만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용 침대에 누워 차가운 복도를 지나갈 때 엄마의 눈동자는 천천히 천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막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걸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이송 절차만 확인하고 곧장 병원을 떠났습니다. 요양병원은 냉온 풍기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침대가 줄지어 있는 4인실 한가운데 엄마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누웠습니다. 막내는 자주 찾아와 밥을 먹여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과 둘째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한 달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방문자 명단이 적힌 표에서 이름이 계속 비어 있는 걸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손가방을 꼭 쥐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무언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듯 흔들리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요양병원에 옮긴 지 2달이 지나면서 엄마의 몸은 갑자기 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된 뒤로는 식사량도 줄었고 말수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초겨울 찬 공기가 느껴졌고 해가 일찍 지면서 병동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방문자 명단에는 여전히 막내 이름만 반복되고 있었고 큰아들과 둘째는 통화로 상황만 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들도 막내가 유일하게 어머니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모두 돌아간 시간, 형광등 불빛만 희미한 병실 복도에서 막내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얕은 숨을 몰아쉬며 손끝을 움직였고 막내는 곧바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 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가져가라. 막내는 놀란 눈으로 작은 가죽 가방을 열었고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가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막내의 손을 덮어잡으며 힘없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가 숨을 고르며 긴 눈을 감자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들도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가며 불을 낮췄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작은 숨을 고르며 몸을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막내는 담요를 조심히 덮어주고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뼈만 남은 듯 가벼웠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품은 채 돌아가는 막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병원 바깥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거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고 일정이 있다, 내일 갈게라는 말들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손가방을 침대 곁에 두고 잠든 상태로 조용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봉투를 건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즉시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막내는 다급히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산소호흡기 옆에 누워있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이며 이름을 불렀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미약하게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큰아들과 둘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병실에 들어섰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심전도는 점점 느리게 움직였고
간호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막내는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큰아들은 문 쪽에서 손을 모은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막 밝기 시작할 무렵 엄마는 조용히 숨을 멈추셨습니다. 병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고 막내만이 흐느끼며 엄마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침묵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장례 절차를 검색했고 둘째는 붉어진 눈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는 시트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바쁜 일정 탓에 장례식장을 오래 지키지 못했고 찾아온 친척들과 손님들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막내는 상주로서 홀로 빈소를 지켰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영정 앞에는 엄마가 시장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시들어가는 국화꽃이 조용히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여 비용 정산을 빠르게 마치려 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재산이 없다 했으니 따질 것도 없다며 장부를 닫았고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유품을 누가 정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지만 결국 막내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상가에는 막내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의 불빛은 희미했고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막내는 품속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며 조용히 등을 토닥였고 막내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밤새 사용된 향 냄새가 깊게 스며 있었고 식지 않은 국물밥 그릇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지나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는 엄마의 작은 가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집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봉투의 존재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장례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막내는 혼자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랍장에는 바랜 스웨터, 낡은 안경, 오래된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엄마가 늘 들고 다니시던 손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속에 자신에게 맡겨진 노란 봉투도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낸 막내는 한참 동안 손끝만 스치며 망설였지만 결국 조심히 봉인을 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예상치 못한 서류들이 차례로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 3개, 땅 문서 사본 1장,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막내는 숨을 삼켰습니다. 적혀있는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고 있었고 새 통장을 합치면 억대에 가까웠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허리를 굽히며 살았던 엄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는지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막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편지처럼 쓰여있는 줄글 형태는 아니었고 정식 양식에 따라 작성된 법적 문서였으며 맨 아래에는 공증인과 증인의 이름과 도장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막내에게 상속합니다. 나를 끝까지 돌보며 함께 있어준 사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사정이 있어 돌보지 못했으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문장을 읽는 동안 막내는 눈을 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묵직한 감정이 가슴 깊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생전에 나는 가진 게 없다는 말을 반복했는지 조금은 이해될 듯 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형제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오시라고만 했지만 두 사람은 유산 정리가 목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와 통장, 유언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형제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아들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눈을 움직였습니다. 통장의 잔액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땅 문서 사본을 본 둘째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막내는 유언장을 펼쳐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글씨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고 방 안의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엄마의 생각과 판단이 담담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진 것 없이 산 줄 알았지만 마지막엔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든 나를 끝까지 지켜준 막내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깁니다. 다른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로웠던 마음만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 글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담담했지만 선명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손가락으로 문서 하단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공증인의 이름, 공공기관 도장, 작성 날짜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둘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통장 잔액과 서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억울함보다도 알지 못했다는 당혹감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유언장을 다시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하신 일이니까 저는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런 걸 준비했단 말이야? 둘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엄마를 찾아뵙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을 설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막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방에 남겨진 유품하고 수첩도 같이 보실래요? 하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둘째 역시 따라 나가며 짧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방 안에 남겨진 공기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막내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아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을 깊게 파고들었고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음 대신 엄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순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다는 듯 막내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 속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해졌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떠난 것은 돈뿐 아니라 그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던 마음의 기록이라는 걸 막내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날 이후 형제들의 마음속에서는 씁쓸함과 혼란이 서서히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막내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연락했습니다.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은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뜻을 어떻게 할지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큰아들의 감정은
이미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습니다. 그건 너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야.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며칠 뒤 셋은 다시 엄마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유품과 유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막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아들은 감정이 폭발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엄마가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제대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고.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엄마는 오래 고민하셨어요. 공증까지 받으셨잖아요. 둘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마를 더 돌보지 못한 죄책감과 뒤늦게 찾아온 상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지만 변호사가 확인한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증인 입회, 날짜, 서명 모두 정확했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에서 직접 서명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부모한테 다 잘하는 자식이 어디 있다고. 둘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외롭게 두긴 했잖아. 그 말은 공기 중에 길게 남았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무겁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날도 형제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저녁 햇살이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세 남매는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과 통장, 땅 문서는 막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고 그 존재는 묵직한 책임처럼 마음을 눌렀습니다. 형제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만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엄마의 빈 방을 천천히 정리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담요, 손때 묻은 조리도구, 잘 쓰이던 작은 수첩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시장 장부와 자식들 생일 날짜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빛이 바랜 글씨로 짧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줄 수 있다. 하지만 마음마저 외면당하면 사람은 참 외롭다. 막내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형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보다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지만 쉽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불편했던 진실과 마주하는 걸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퇴근길마다 요양병원 앞을 스쳐 지나가며 창문을 잠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고 둘째는 시장길을 지날 때마다 자꾸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귀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직접 사과하거나 화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막내는 유품 중 엄마가 생전에 쓰던 작은 수저 세트를 꺼내 부엌에 올려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을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웃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울컥하는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유산은 여전히 막내의 손에 있었지만 그 돈은 쉽게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그 돈을 엄마 이름으로 소박한 장학기금이나 기부로 돌려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더 오래 붙잡게 되었죠. 어느 조용한 밤 막내는 유언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건 부끄럽지 않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길 바란다. 그 문장은 오래된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창문을 열고 방 안에 쌓였던 공기를 내보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따뜻함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지만 엄마의 마음은 가족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